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데미안 호스트 전시에 다녀왔어요. 작년에 열렸던 론 뮤익 전시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문할 엄두가 안 났었는데요. 올해는 마침 주중에 시간이 나기도 했고 최대한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얼른 다녀왔답니다. 데미안 호스트는 해외에서도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잖아요. 비판하는 쪽은 자본과의 결탁이나 동물 윤리 문제를 지적하고, 옹호하는 쪽은 YBA가 가졌던 미술사적 영향력 같은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전시를 두고 온라인에서 워낙 논쟁이 뜨겁길래 현장 분위기가 참 궁금했는데요. 예상외로 다들 즐겁게 관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허스트라는 작가 자체나 자극적인 사건을 다룬 콘텐츠는 참 많은데 정작 작품 그 자체에 깊이 집중한 영상은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직접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허스트의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감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다만 그의 방대한 작품을 한 번에 다 다루면 너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의 대표적인 자연사 시리즈 중에서 상어로 잘 알려진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과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 이 두 작품을 위주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려운 미학 개념은 쏙 빼고 진행할 테니까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난 202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허스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대표작인 상어의 아이디어를 현대 미술가인 솔 르위트에게서 얻었다는 건데요. 솔 르위트는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의 경계에 있던 작가로 주로 속이 비어있는 격자형 상자 구조의 오브제를 만들었어요. 아마 전시에 다녀오신 분들은 허스트의 작품을 보며 그 거대한 유리 상자 구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셨을 거예요. 미술학계에서는 보통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형태의 물질적 현존이라는 딱딱한 말로 설명하곤 해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 이름과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반대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어떤 숨겨진 스토리나 상징도 없는 그저 의미 없는 덩어리 그 자체, 즉 날것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우리 앞에 이름도 목적도 없는 알 수 없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 우리는 그걸 온몸으로 마주하며 경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허스트가 상어 작품에서 노린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이 텅 빈 유리 상자 속에 이제는 죽어버린 진짜 상어라는 충격적인 덩어리를 쾅 하고 박아 넣은 거죠. 미니멀리즘이 쌓아 올린 조용한 형식 위에 관객에게 충격을 주는 장치를 더한 셈이에요. 보통 예술가들은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레이어를 한층 더 얹곤 하는데요. 허스트 역시 의미 없이 존재하는 덩어리 속에 시각적 충격을 밀어 넣으면서 자신만의 문법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허스트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길 바랬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아셔야 해요. 우리는 보통 작품 앞에 서면 작가가 숨겨둔 정답이 뭔지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1960년대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작품의 의미는 작가가 미리 심어 놓는 게 아니라 관객인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작품은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다가가고 걸어보고 돌아보며 겪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경험되는 대상이길 바란 거죠. 아직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영화 백룸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보면 끝없는 공간에 가구들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구들이 가구라기보다는 기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으셨나요? 분명 의자고 선반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가구가 아니거든요. 형태는 가구이지만 가구의 기능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일반 가구점에 있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건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묘한 경험을 주는 장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 거친 비유이긴 하지만 미니멀리즘이 추구한 것도 이와 비슷해요. 작품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힌트가 아니라 그 앞에 마주선 우리가 겪는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 미니멀리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봤어요. 아까 인터뷰에서 솔 루이투와 함께 허스트가 영감을 받았다고 꼽을 또 다른 작가가 있어요. 바로 리처드 세라인데요. 세라는 거대한 철판을 세워두고 관객이 그 좁고 기울어진 틈 사이를 직접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건너는 경험 자체가 곧 작품이 되는 거죠. 허스트 역시 세라의 영향을 받았다면 관객이 세라의 작품에서 느꼈던 일종의 압도감이나 공포를 자신의 작품에서도 느끼길 바랬을지 몰라요. 그 예로 상어와 같은 자연사 시리즈인 1993년 작품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르말린 유리 수조 안에 소를 반으로 갈라넣고 그 사이에 관람객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건 마치 리처드 세라의 작품 사이를 걸어갈 때 느끼는 공포나 불안 같은 감정을 유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명한 상어 작품보다 작품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를 이처럼 먼저 깊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시리즈인 93년 작품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가 91년 작품 상어보다 작품의 의도를 훨씬 더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이전작인 상어를 보시면 허스트의 의도가 훨씬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소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보통은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모습이나 귀여운 캐릭터를 떠올리지 곧바로 정육점의 고기나 햄버거 패티를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허스트의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는 제목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반적이고 평화로운 관념 속의 소를 먼저 상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막상 마주한 작품은 소를 잔인하게 반으로 갈라 2개의 유리 케이스에 나누어 담아 놓았죠. 그리고 관객이 그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직접 걸어가게 해요.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직접 끔찍한 사체의 단면 사이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족이긴 하지만 당시 90년대 기술로도 충분히 정교한 가짜 소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진짜 사체를 썼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이 작품 앞에선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처음 사체의 단면을 마주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이내 여기 미술관이지? 이건 진짜 시체가 아니라 예술작품이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 기묘한 안심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허스트가 작품을 통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소든 햄버거 패티든 결국 다 똑같은 소야. 하고 말이죠.
저는 작품 앞에서 느끼는 이 역겨운 충격과 예술 오브제로 바라보게 되는 안심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이 느낌을 진자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우나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갈 때 저릿함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것처럼 관람객이 소름 끼치는 불안과 안심 사이를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오가도록 의도한 게 아닐까가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미술관을 나온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의 이 진자운동은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문학이든 미술이든 작품 앞에서 느끼는 헤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술을 경험하는 이유는 명쾌한 답이나 판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헤매기 위해서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라는 개념으로 딱 잘라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움, 시간, 사랑처럼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뚜렷한 형태는 없는 그런 것들 말이죠. 형태 없는 알.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경계가 모호하기에 우리는 어디까지가 그리움이고 어디서부터가 후회인지 잘 몰라요. 어디까지가 현재이고 어디부터가 기억인지도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언어로 다 붙잡지 못하는 그 모호한 경계까지 내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 아닐까 해요. 예술은 이처럼 우리를 헤매게 만들면서 우리가 가진 형태 없는 삶의 경계를 넓혀줘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이 제시한 주제 앞에서 정처 없이 헤매볼 필요가 있어요. 헤맨 만큼 우리의 내면도 넓어질 테니까요. 실제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 에둘러 가는 점에 진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게 바로 예술이 가진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아주 잘 담아낸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바로 팽이라는 작품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은 팽이를 돌리는 아이들 주변을 늘 기웃거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막상 돌고 있는 팽이를 손으로 꽉 붙잡는 순간 그는 깊은 역겨움을 느껴요. 작품 감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작품은 우리 마음속의 팽이를 계속 돌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 이건 이런 의미구나 하고 정답을 딱 찾아내서 결론에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작품이 가진 힘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허스트의 상어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의 팽이를 계속 돌게 만들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허스트가 즐겨 쓰는 보편적 트리거 때문인 것 같아요. 허스트는 인터뷰에서 상어나 거미처럼 누구에게나 즉각적이고 똑같은 생리적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제를 작품에 심어두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상어, 해골, 좁은 공간처럼 정형화된 공포 효과를 노린 거죠. 저는 이게 예술작품의 깊이 있는 문법이라기보다는 관객의 1차원적인 반응을 계산해서 설계한 예능 자막이나 방송 공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한번 볼까요? 죽음과 존재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주인공의 독백이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우회로를 택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결론을 코앞에 들이미는 게 아니라 햄릿의 깊은 고뇌를 따라가며 관객 스스로 사유의 공간에서 헤매다 그 답에 닿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즉, 헤매임의 공간을 설계한 거예요. 반면에 허스트의 상어는 지독할 정도로 직설적이에요. 포르말린 속 상어는 공포와 죽음이라는 공식이 이미 완성된 결론으로 떡하니 제시되니까요. 현대 대중은 광고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니
예술도 광고처럼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허스트의 말처럼 상어는 관객의 1차원적 반응을 노린 블록버스터 영화나 광고처럼 작동해요. 머리가 먼저 아, 이건 죽음을 말하는구나 하고 정답을 내려버리니까 팽이가 돌기도 전에 관객 손에 팽이를 쥐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가 의도했다는 진자운동은 전시장 문을 나서는 순간 뚝 멈춰버리고 진정한 헤매임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해요. 작품 상어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애초에 온전히 다가올 수 없는 게 아니냐고요. 허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눈앞에 상어를 두고도 진짜 죽음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 넘어설 수 없는 현상 자체를 표현한 게 작품의 핵심 아니냐는 의견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작품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유를 넓혀주는 게 아니라 죽음은 산 사람이 결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무엇이다. 그의 단순한 주장에 귀결되고 말아요. 헤매일 공간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도 열린 결말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 수 없음을 관객이 온몸으로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것과 너희는 죽음에 대해 알 수 없어 하고 작품으로 선언해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전자는 예술적인 헤매임이지만 후자는 그냥 친절한 안내판이거든요. 결국 형태없는 사유의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셈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각과 생각이 곧 여러분만의 정답이랍니다. 감상이라는 건 결국 작품 앞에 선 나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저 이렇게 감상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댄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이 제시한 개념이에요.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까봐 망설였지만 한번 알아두면 미술관에 갈 때마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라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이름은 금방 잊으셔도 괜찮아요. 먼저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가다가 코너에서 누군가와 쾅 부딪혔다고 해볼게요. 그럼 입에서 곧바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말이 튀어나오죠. 상대방도 아, 괜찮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이런 자동 회로가 셀 수 없이 많이 깔려 있어요. 부딪히면 사과하고 빨간불엔 멈추고 상어를 보면 무섭고 해골을 보면 죽음이 떠오르는 것처럼 입력을 주면 답이 곧장 튀어나오는 회로죠. 라칸은 이걸 오토마톤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풀면 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마주침인 셈이죠. 그런데 가끔은 이와 정반대의 마주침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자동응답이 이 순간에 뚝 멈춰버리는 마주침이요. 평소 잘 쓰던 단어도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말이 턱 막혀버리는 순간 말이죠. 예를 들어 정말 가까운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들었을 때 슬프다나 아프다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차라리 입을 꾹 다물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는 미리 준비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칸은 이런 순간을 투케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답이 막혀버리는 마주침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마주하긴 했는데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무언가예요. 단지 이게 왜 미술 감상의 도구가 되냐 하면 예술 작품 앞에서도 정확히 이 두 가지 마주침이 일어나기 때문이랍니다. 보통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메시지들은 오토마톤에 가까워요. 이 차를 타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처럼 입력과 출력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죠. 이 자동 회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시키는 게 바로 광고의 역할이니까요. 메시지는 확실하지만 마음속의 팽이는 전혀 돌지 않아요. 반대로 진짜 예술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바로 두 번째, 투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자동답들이 작품 앞에서 일제히 작동을 멈추는 순간, 그래서 한참 동안 말이 막힌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앞서 말씀드린 카프카의 팽이가 도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자동응답이 툭 끊어진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팽이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답이 살아나면 팽이는 곧장 멈춰버려요. 아, 이건 죽음을 뜻하는구나 하고 생각 정리가 끝나버리니까요. 자, 이제 이 도구를 손에 들고 허스트의 작품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먼저 상어부터요. 저 거대한 유리탱크 앞에 섰을 때 우리 뇌 속에서 작동하는 건 대부분 자동회로예요. 상어니까 무섭다. 죽은 동물이니 으스스하다. 사이즈가 크니까 압도된다. 처럼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제목이 우리 손에 답을 미리 쥐어주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작품을 보며 관객이 스스로 헤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답 번호표를 나눠주는 셈이에요. 자동답이 멈출 수 있는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거죠. 반면에 소작품인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두 유리 케이스 사이에 좁은 통로를 걸어갈 때 양옆으로 진짜 내장의 단면이 시야에 훅 들어오는 그 순간만큼은 자동답이 잠깐 정지하는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평소 소를 떠올릴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의 서랍 어디에도 이 끔찍한 단면을 끼워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0.5초쯤은 숨이 턱 막히는 자리가 생겨요. 다만 아쉽게도 그 자리가 금방 다시 닫혀버리죠. 단단한 유리가 봉이 나고 여긴 미술관이야 라는 이성적인 합의가 봉이 나고 어머니와 아이라는 익숙한 감정 코드가 덮어버리니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팽이가 돌 수 있는 틈이 아주 살짝 열렸다가 금방 탁 닫혀버리는 셈이에요. 지금까지 허스트의 작품을 보며 느낀 저의 솔직한 감상과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한계가 있으니 허스트의 작품은 결국 미술사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자리는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위대한 거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증상으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허스트의 상어와 다이아몬드 해골은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을 대변하는 증상일까요? 겉으로는 예술은 자본과 무관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거대한 자본에 삼켜지고 있는 우리의 모순된 현실이죠.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쉬쉬하던 그 불편한 진실을 허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쾅 외쳐버린 증상인 거예요. 물론 이 자본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발버둥치는 다른 예술가들도 참 많아요. 하지만 허스트는
그들과 결이 달라요.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아예 자본을 통째로 자기 작품 속으로 흡수해버렸거든요. 일반적인 작가들은 작품을 만들고 나서 자본시장을 통해 유통하지만 허스트는 돈과 자본 그 자체를 작품의 뼈대로 삼았어요. 그의 다이아몬드 해골은 단순히 값비싼 작품이 아니라 5천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가격표 자체가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구조예요. 다이아몬드와 그 가격을 빼버리면 작품의 의미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가 단순히 시장에서 성공한 수많은 작가 중 한 명이 아니라 이 시대를 완벽하게 투영하는 역사적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 문을 나설 때 던지는 질문이 단순히 이게 좋은 작품이야, 별로인 작품이야, 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술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불안하고 불편한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 데미안 허스트의 상어와 해골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그런 거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